노씨 가문에서 유산을 나누던 날 막내 성준 앞에 놓인 것은 친방 여종 봄이 하나와 창고 구석에 먼지 쌓인 삼껍질 몇 찜뿐이었습니다. 방안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웃었지요. 형들은 전답과 은전, 상단을 나누어 받았는데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서 모신 막내에게 돌아온 것은 고작 그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봄이가 무엇을 알아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노만길의 마지막 눈길이 왜 끝내 그녀에게 머물렀는지를 말이지요. 아버지는 왜 전답도 은전도 아닌 봄이와 삼껍질만을 막내에게 남겼던 것일까요? 그리고 모두가 비웃은 그 상속은 어떻게 노씨 가문의 운명을 뒤집는 시작이 되었을까요? 한양 북쪽 언덕 아래 뿌리를 내린 노씨 가문은 대대로 삼배를 다루어온 집안이었습니다. 가주 노만길은 늘 이렇게 말했지요. 장사는 물건으로 시작하나 끝내 사람에게서 흥하고 망하는 법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한양 시전의 포목 상인부터 충주의 삼재배, 농가까지 노만길과 인연을 맺지 않은 장인이 드물었지요. 사랑채는 넓었으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노만길은 사치를 멀리했습니다. 다만 손님이 찾아오면 언제나 깨끗한 차와 삶은 감자가 상위에 올라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노만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성원은 과거를 준비했고 둘째 성재는 장부를 맡았으며 막내 성준은 아버지를 따라 상단 일을 익혔지요. 그런데 성준에게는 봄이처럼 한눈에 사람을 꿰뚫는 재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고집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지요. 한 번은 거래처에서 약속된 납품 날짜를 사흘 앞당겨 달라고 했습니다. 성준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약속한 날에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검수가 덜 된 것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성준을 늘 곁에 두고 직접 가르쳤지요. 안채 한켠에는 12살 어린 나이에 친방 여종으로 들어온 봄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봄이가 처음 노씨 가문의 문턱을 넘던 날 헤어진 치마에 맨발이었으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노만길은 그 눈을 보는 순간 무언가를 느꼈는지 곧바로 안채 일을 맡기고 바깥 일은 시키지 말라 했지요. 하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으나 가주의 명인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키는 일은 묵묵히 해냈으나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지요. 안채 마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나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나타났고 일을 마치면 소리 없이 물러났습니다. 두 아이는 같은 마당에서 자랐습니다. 봄이가 일하는 곳에 성준이 있었고 성준이 있는 곳에 봄이가 있었지요. 도련님, 제가 할 일입니다. 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성준은 씩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나도 심심한데 그냥 같이 하자. 주인과 종이었으나 겉으로 보기엔 다정한 형제 같았습니다. 형들은 그런 성준을 보며 혀를 찼지요. 막내 녀석, 여종과 어울려 놀다니. 하지만 노만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곤 했지요. 봄이가 18이 되고 성준이 20살을 넘기면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예전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봄이는 안채의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해냈고 성준은 본격적으로 상단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성준은 여전히 봄이를 찾았고 봄이는 여전히 조용히 성준의 곁을 지켰습니다. 다만 이제는 예전처럼 뛰어다니며 웃지는 않았습니다. 봄이는 자라면서 더욱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아침이면 안채를 정돈하고 낮에는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으며 저녁이면 부엌에서 설거지를 거들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보미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성준이 충주에서 돌아오던 날 삼배짐을 부리는 장인들 사이를 오가며 보미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부르는 그 가락이 어찌나 기묘한지 성준은 짐을 내려놓다 멈추었습니다. 보미야, 그 노래가 무엇이냐? 보미는 화들짝 놀라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요. 그 가락은 삼배 짜는 장인들이 몰래를 돌릴 때 부르는 충청도 특유의 직조 민요였습니다. 보미의 아버지는 배를 다루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 무렵 성준은 이상한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노만길이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문득 걸음을 멈추고 안채 쪽을 바라보는 일이 종종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 그곳에 보미가 있으면 가주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보미야, 내 눈에는 어떠하냐? 어느 날은 전주의 삼배 공방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질 좋은 삼배를 대량으로 들여오겠다며 계약을 권했지요. 노만길은 상인의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마침 보미가 차를 들고 사랑채로 들어왔지요. 노만길은 상인을 잠시 내보낸 뒤 보미에게 물었습니다. 보미야, 내 눈에는 저 공방 주인이 어떻게 보이더냐? 보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할 때 손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감마님. 노만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상인을 다시 불러 계약을 미루었지요. 얼마 후 그 공방 주인이 삼배에 솜을 넣어 무게를 속이던 사기꾼이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또 어느 날은 충주에서 삼재배 농가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조건을 내걸었고 삼껍질도 탐스러워 보였지요. 노만길은 또다시 보미를 불렀습니다. 보미야, 저 삼껍질을 한번 보거라. 보미는 삼껍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하나 집어들고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어 냄새도 맡았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껍질은 겉은 좋아 보이나 속살이 이미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문제없어 보이나 한 달 안에 결이 끊길 것입니다. 노만길은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농가 주인은 처음엔 억울해했으나 한 달 뒤 자신이 창고에 쌓아둔 삼껍질에서 결이 끊기는 것을 보고는 탐복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며 성준은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보미를 믿고 계신다. 보미의 눈은 사람을 보고 물건을 보고 때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새로 들여온 삼배필에서 불량이 발견되었다는 말이 들려오자 보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준은 보았습니다. 보미의 두 손이 잠깐 허벅지 위에서 소리 없이 꼭 쥐어지는 것을 그 손을 보며 성준은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불량품이라는 말은 단순히 장사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해 겨울 노만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오랜 세월 상단을 이끌며 팔도를 누비던 몸이었으나 세월은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의원에서 온갖 탕약을 써보았으나 차도가 없었지요. 노만길은 자신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노만길은 세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안채 마님과 집안 어른들도 함께 자리했지요. 재산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이제 오래지 않았으니 미리 정리하고자 한다. 노만길의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또렷했습니다. 성원아, 너는 큰아들이니 남쪽 전답 서른 맞이기와 한양 시전의 포목가게를 주마. 감사합니다, 아버님. 성원이 절을 올렸습니다. 성재야, 너는 장부를 잘 다루니 개성 쪽 약재 거래 상단을 주마.
은전 500냥도 함께 주겠다. 성재도 절을 올렸지요. 형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넉넉한 몫이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막내 성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성준에게로 쏠렸습니다. 당연히 충주 쪽 3배 거래망이나 공주의 3재배 계약을 받을 것이라 모두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노만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준아, 너에게는 침방 여종 보미를 주마.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창고 한켠에 쌓인 먼지 쌓인 삼껍질 몇 짐도 함께 주겠다. 형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재는 눈을 크게 떴고 성원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방 한쪽에서 친척 하나가 다른 친척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게 뭐냐? 여종 하나와 삼껍질이라니. 성원은 성재와 눈을 마주치더니 입가를 슬며시 비틀었지요. 그 순간 보미는 방 한쪽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재산 목록의 끝자락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노만길의 눈은 마지막까지 보미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것이 전부입니까?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만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성준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하다. 성준아, 이것이 무슨 뜻인지 너는 알겠느냐? 성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님. 그렇다면 됐다. 노만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형들은 서로 마주보며 속삭였습니다. 막내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구나. 여종 하나와 쉰내 나는 삼껍질이라니. 아버님께서 늙으시어 판단이 흐려지신 게지. 상이 끝나자마자 형들이 성준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본가에서 나가라는 뜻이었지요. 성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들의 뜻을 알겠습니다. 짐을 싸는 성준을 보며 형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삼껍질로 무얼 하려는 것일까? 글쎄, 3배라도 짭하려나. 여종 주제에 재산 목록에 올려놓다니 그것도 참. 성재가 낮게 웃었습니다. 여종 하나 데리고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는가. 성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미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든든했지요. 성준은 보미와 함께 한양 서쪽 끝자락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가 딸린 초라한 집이었지요. 마당은 좁았고 담장은 낮았으며 지붕은 군데군데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보미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마루를 닦았지요. 성준도 거들었으나 보미는 성준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도련님은 바깥 일을 보십시오. 안채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성준과 보미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준은 아침이면 장으로 나가 삼껍질을 팔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 보미는 언제나 집에서 성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식사하십시오. 고맙다, 보미야. 며칠이 지나도 성준은 삼껍질을 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성준은 마당 한 구석에 쌓인 삼껍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을 어찌해야 하나. 그때 보미가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제가 한번 살펴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래, 보거라. 보미는 삼껍질 짐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껍질을 정성스럽게 만졌습니다. 성준은 보미의 옆에 함께 앉았지요. 삼껍질은 먼저 물에 불려 사흘을 두어야 합니다. 보미가 껍질을 한쪽으로 옮기며 말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야 속살이 드러나고
그제야 어떤 껍질이 실을 낼 수 있는지 알 수 있지요. 이것은 너무 말랐습니다. 이것은 상했습니다. 보미는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고 코를 대어 냄새를 맡고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보미는 삼껍질의 냄새를 맡아 상한 것을 골라냈고 삼실의 굵기를 만져 고르지 못한 것을 빼냈으며 짜인 삼배는 빛에 비춰 올이 끊긴 곳을 찾아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보미가 일어나 등잔을 가져왔습니다. 등잔에 불이 켜지자 주홍빛이 두 사람을 감쌌지요. 마지막 짐을 풀었을 때였습니다. 도련님, 이것을 보십시오. 보미가 껍질 한 가닥을 들어 불빛에 비춰 보였습니다. 성주는 보미의 손에 있는 껍질을 보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등잔을 사이에 두고 가까워졌지요. 불빛에 비친 보미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워 성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껍질은 결이 고릅니다. 보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껍질이 아니라 보미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보미가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등잔 불꽃이 보미의 눈동자에 작게 반짝였습니다. 한참 뒤 보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이 껍질들 중 두 짐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정말이냐? 예, 결이 고른 것들로 골라내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성준과 보미는 함께 서소문 근처에 있는 고 장인의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고 장인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삼배 장인이었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했으나 그가 짠 배는 최고였지요. 누구시오? 공방 문을 두드리자 고 장인이 나왔습니다. 50줄의 나이였고 손에는 실 가닥이 감겨 있었습니다. 소인은 노씨 가문의 막내 노성준이라 합니다. 삼껍질을 가져왔습니다. 노씨 가문이라. 아, 여종 하나와 삼껍질만 받았다는 그 막내. 고장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젊은 양반,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네. 그냥 돌아가시게. 고 장인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보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인어른, 잠깐만 봐주십시오. 보미는 보자기를 풀어 삼껍질 몇 가닥을 꺼냈습니다. 보미가 골라낸 가장 결고른 것들이었지요. 고 장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고 장인은 껍질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빛에 비춰보고 손으로 쪼개보고 결을 손가락 끝으로 훑어보았지요. 이 결이 고르구만. 나쁘지 않네. 아니, 꽤 좋은 편이야. 이 껍질로 실을 뽑으면 상품 3배가 나올 것 같구만. 성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나? 2 짐 정도입니다. 고 장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네. 그 껍질을 모두 가져오게. 내가 실을 뽑고 배를 짜주지. 다만 한 짐에 은전 6냥이네. 배를 짜는 수고비까지 합친 값이라네. 열흘 뒤 고 장인이 내놓은 3배는 희고 결이 고른 배였습니다. 좋은 재료 덕에 좋은 배가 나왔네. 이 3배를 가져가게. 시전에 내다 팔면 은전 14냥은 받을 수 있을 걸세. 성주는 약속한 대로 은전 12냥을 고장인에게 건넸습니다. 이익은 고작 2냥이었지요. 하지만 성준에게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신뢰였습니다. 보미야, 이것이 시작이다. 성준이 말했습니다. 보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도련님, 좋은 시작입니다. 그 후로 성준의 장사는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고 장인을 통해 3배를 시전에 납품했고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곳에서도 성준을 찾았습니다. 성균관에 필요한 물건을
대신 드리고 납품하는 공인이 있었습니다. 그 성균관 출입 공인을 통해 서원 쪽 장부 표집의 거래를 트기 시작했고 두 양반가에서 수혜감을 부탁했으며 포목 상인들이 보미가 고른 삼껍질의 품질을 칭찬했지요. 성주는 이익을 쌓아두지 않고 그때마다 더 좋은 삼껍질을 구하는 데 썼습니다. 성준이 스스로 세운 규칙이 있었지요. 보미가 검수하지 않은 삼배는 단 한 필도 내보내지 않는다. 거래처에서 빠른 납품을 재촉해도 이 원칙만큼은 꺾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성준의 손에는 은전 100냥이 모였습니다. 성준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이 4칸이나 되고 마당도 넓었으며 창고도 따로 있었지요. 밤마다 장부를 맞추는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보미는 장부와 붓, 먹을 들고 사랑채로 왔습니다. 촛불 하나가 두 사람 사이를 밝혔지요. 이번 달 수입은 은전 45냥입니다. 보미가 장부에 적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다가 보미가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성준과 보미가 동시에 손을 뻗었고 두 손이 부딪혔지요. 죄송합니다. 보미가 손을 거두려 했으나 성준이 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미야. 예, 도련님. 너의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느냐? 성준은 보미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느질과 빨래, 집안일로 거칠어진 손이었지요. 내가 너에게 너무 고생을 시키는구나. 보미는 손을 빼려 했으나 성준은 놓지 않았습니다. 보미야, 나는. 성준이 말을 하려는 순간 밖에서 하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준은 아쉬움을 느끼며 보미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 보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것일까? 그 무렵 노씨 가문의 본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큰 형 성원은 받은 전답과 포목 가게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과거 공부에만 매달렸으나 번번이 낙방했고 이제는 술로 세월을 보냈지요. 소작인들은 성원의 무심함을 이용해 소작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고 전답은 황폐해졌습니다. 포목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장에게 모든 것을 맡겼더니 주인장은 이익을 속이고 돈을 빼돌렸지요. 성원은 장부를 살피지 않았으니 알 리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성원의 재산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둘째 성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성 쪽 약재 거래, 상단을 받았으나 사람 보는 눈이 없었지요. 약재상들이 속이는 것도 몰랐고 장부를 맞추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2년이 지나자 성재의 재산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형들은 서로 만나 한탄했습니다. 형님, 요즘 장사가 어렵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네. 아버지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때 성재가 문득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막내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성준이가 삼배 장사로 제법 돈을 번다고 하더군요. 뭐라고? 그 여종 하나와 삼껍질만 받았던 녀석이. 예, 지금은 성균관 출입 공인을 통해서도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성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성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성준에게 여종과 삼껍질을 준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뒤 성원은 전답 일부를 팔아야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지요. 성재도 약재 거래망의 절반을 남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성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성준아, 형들이 잘못했다. 우리가 재산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지금은 빚에 쪼들리고 있네. 성준아, 도와줄 수 없겠느냐. 성준은 형들의 사정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형님들께 일을 맡겨드리겠습니다. 다만 성준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님들께서는 제 말을 따르셔야 합니다. 장사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았다. 내 말을 따르마. 성주는 형들에게 각자 일을 맡겼습니다. 성원에게는 한양시전과의 거래를 맡겼고 성재에게는 장부 정리를 맡겼지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형들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아, 우리가 일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돈은 언제 받느냐? 형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번 달 장사가 끝나면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형님들께는 은전 10량씩 드리겠습니다. 고작 10량. 성원이 소리쳤습니다. 성준아, 우리는 내 형들이다. 고작 10량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형님들, 장사는 이익이 나야 나눌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제 지쳤다. 성원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성재도 함께 나갔지요. 그날 밤 형들은 근처 주막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형님, 성준이가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러게 말일세. 막내 주제에 형들에게 고작 10량을 준다니. 두 사람은 술에 취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두 분께서 노성준 상단에서 일하십니까? 저는 한양시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노성준 상단의 삼배가 좋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 삼배를 직접 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좋은 값에 사겠습니다. 성원과 성재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수전의 삼배는 어떻습니까? 아직 노성준 나리께 보고하지 않은 것 말입니다. 형들은 흔들렸습니다. 성주는 고 장인에게서 삼배를 받아오면 먼저 보미가 검수를 했습니다. 보미가 확인한 뒤에야 창고에 넣고 장부에 기록했지요. 만약 검수 전에 삼배를 빼돌린다면 성주는 모를 것이었습니다. 성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빚에 쪼들리는 처지였습니다. 좋다. 해보세. 성원이 결정했습니다. 며칠 뒤 성준이 충주로 삼껍질을 구하러 간 사이 형들은 움직였습니다. 고 장인이 완성한 삼배 내피를 검수전에 몰래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에게 넘겼지요. 사내는 약속대로 은전 100량을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빚을 갚을 수 있겠구만. 형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보미가 이미 눈치를 챘다는 것을. 성준이 충주에서 돌아온 날 보미가 심각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보미야. 삼배가 네 필이 사라졌습니다. 성준은 급히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삼배는 두 필뿐이었지요. 이럴 수가. 보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형님들께서 검수전에 삼배를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성주는 형들을 불렀습니다. 형님들, 삼배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성재가 참지 못하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형님, 어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성원도 변명했습니다. 막내야, 우리는 내 형들이다. 형들이 급하니 좀 가져간 것뿐이다. 형님들, 그 삼배를 어디에 파셨습니까? 한양시전의 어느 상인에게 팔았다. 성주는 급히 한양시전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흘 뒤 성균관 출입공인에게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노성준 상단의 주인이 누구냐? 소인입니다. 자네가 납품한 삼배에 문제가 있다. 사람은 올이 끊어진 삼배를 내보였습니다. 이 배는 옷을 짓다가 여러 곳에서 올이 나갔다. 이것이 자네가 납품한 삼배가 맞느냐? 성주는 삼배를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고 장인이 만든
삼배였습니다. 하지만 결이 고르지 않았고 일부는 실 뽑기가 부실했지요. 이것은 검수하지 않은 삼배다. 성주는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빼돌린 삼배가 공인을 통해 납품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내가 노성준 상단의 이름을 팔아 공인에게 넘겼던 것이지요. 성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수를 거치지 않은 물건이 제 이름으로 나갔다면 그것 또한 제 책임입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값을 물어내고 신뢰도 처음부터 다시 쌓겠습니다. 공인은 차갑게 돌아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노성준 상단의 삼배가 불량품이라더군. 성균관 공인이 거래를 끊었다지. 믿었던 곳인데 실망이야. 한양 장안의 소문이 퍼지자 다른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주문을 취소하겠습니다. 저희도 다른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래가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창고에는 팔리지 못한 삼배가 산처럼 쌓였고 마당에는 더 이상 짐꾼들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하인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또 한 하인이 나갔습니다. 밥을 짓던 안악도 며칠 뒤 조용히 사라졌지요. 성준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보미 때문에 성준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보미는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지었고 저녁이면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성준이 지쳐 마루에 앉아 있으면 조용히 차 한 잔을 내밀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고 장인이 달려와 노기를 띠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도 함께 더럽혀졌소. 성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 어른, 송구합니다.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성준은 집안의 작은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형님들,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성원과 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준아, 우리가 잘못했다. 형님들의 잘못으로 노성준 상단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 성준아.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이미 무너진 신뢰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성준은 모든 책임을 스스로 떠안기로 했습니다. 공인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소인의 잘못입니다.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늦었네. 이미 신뢰는 잃었네. 성준은 관청과 양반가를 찾아다니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눈빛뿐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성준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구나. 보미가 다가와 성준의 곁에 앉았습니다. 도련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보미야, 모든 것이 끝났다. 신뢰를 잃었으니 이제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을 것이다. 도련님. 보미는 성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요. 신뢰는 한 번에 무너지지만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성준은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예, 도련님. 소녀는 도련님을 믿습니다. 성준은 보미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함이 전해졌지요. 그날 밤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양을 떠나겠다며 나간 것이었습니다. 성준은 사랑방에 홀로 앉아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것, 침빵 여종, 보미와 먼지 쌓인 삼껍질 몇 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주셨는지를 말이지요. 도련님, 문 밖에서 보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거라. 보미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성준 앞에 차를 놓고 앉았지요. 도련님, 차를 드십시오. 고맙다, 보미야. 성준은 차를 마셨습니다. 보미야. 예, 도련님.
나는 모든 것을 잃었구나. 아닙니다, 도련님. 보미는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 정직함입니다. 도련님께서는 형님들의 잘못을 숨기지 않으시고 모든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상인의 도리입니다. 성준은 보미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보미야, 너는 왜 나를 떠나지 않느냐?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보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소녀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소녀의 아버지는 충청도에서 삼배를 짜던 장인이셨습니다. 성준은 놀라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삼배 장인. 예, 아버지께서는 최고의 배를 짜셨습니다. 관청과 사대부가에 납품하는 삼배를 손수 만드셨지요. 보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누군가 관청에 불량 삼배를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아버지께 뒤집어 씌웠지요. 그럴 수가.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셨으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장인 자리를 잃으셨고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보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녀는 12살 때 노씨 가문에 팔려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지요. 대감마님께서는 소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채로 들이셨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지 못했습니다. 보미는 성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는 다릅니다. 도련님께서는 정직하게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성준은 보미의 두 손을 감싸 쥐고 이마를 보미의 손등에 가만히 맞대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보미야, 나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네가 삼배 장인의 딸이라는 것을.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보미는 특별한 아이라고, 억울하게 집안이 망한 삼배 장인의 딸이라고. 보미는 놀라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께서 아셨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나는 네게 묻지 않았다. 네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것이라 생각했으니까. 성준이 보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네 눈을 빌려 장사를 한 것이 아니다. 너와 함께 길을 만들고 싶었. 보미야, 너는 내 곁에 세워두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나와 나란히 서야 할 사람이다. 언젠가 내 신분을 풀고 너를 내 아내이자 내 상단의 동업자로 맞이하겠다. 기다려주겠느냐? 보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녀도 도련님을 사랑합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모든 것을 잃은 밤이었으나 동시에 가장 큰 것을 얻은 밤이기도 했습니다. 성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미의 과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아버지, 뿔뿔이 흩어진 가족, 12살에 팔려온 아이.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가슴에 품고 이 집에서, 이 마당에서, 이 삼껍질 앞에서 조용히 살아왔던 것이지요. 성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미의 방에는 아직 등잔 불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성준만이 아니었겠지요. 성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보미의 손을 잡았을 때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네 눈을 빌려 장사를 한 것이 아니다. 너와 함께 길을 만들고 싶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성준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보미를 자신에게 주었는지를 말이지요. 보미야, 우리 고장인을 찾아가자. 두 사람은 고장인의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고장인은 성준을 보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준날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장인어른, 송구합니다. 제가 제대로 검수하지 못해
장인어른의 명성에도 누를 끼쳤습니다. 성주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가씨가 검수를 하는 분이지요. 예, 장인어른. 보미가 대답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도 삼배 장인이셨습니다. 소녀는 아버지께 배운 대로 검수하겠습니다. 단 한 필의 불량품도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 장인은 보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진지하고 또렷한 눈빛이었지요. 좋습니다.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공방에서 나오는 길에 성주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보미도 조용히 걸었지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성준이었습니다. 보미야, 이번에는 내가 달라져야겠다. 같애고. 보미가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에는 검수를 내게 맡기고 내가 거래 쪽만 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함께 배우겠다. 삼껍질을 고르는 법도, 오를 확인하는 법도. 보미는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도련님. 그날부터 성주는 매일 아침 보미의 옆에 앉아 삼껍질 고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못해 보미에게 몇 번씩 물어야 했지요. 하지만 열흘이 지나자 굵기가 고르지 못한 것은 눈으로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준에게는 보미만큼의 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앉아 같은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단은 달라졌지요. 거래처를 어디로 할지, 삼껍질을 어느 마을에서 구할지, 어떤 공인을 통할지 모든 것을 보미와 마주 앉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미는 성준이 묻기 전에 먼저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었지요. 한 번은 규모가 큰 양반가에서 급히 삼배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평소 2배가 넘는 양이었지요. 보미의 검수가 끝나지 않은 삼배가 반 이상이었습니다. 성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래처에 정중히 말했습니다. 검수를 마친 것만 납품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신다면 사흘 안에 올리겠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처음에는 불만이었으나 성준의 태도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양반가는 노성준 상단의 가장 든든한 고정 거래처가 되었지요.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보미가 저녁에 조용히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보미는 품에서 낡은 삼배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난달 서대문 쪽장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성준은 삼배 조각을 살폈습니다. 노성준 상단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지요. 그런데 배의 결이 달랐습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보미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상단 이름을 도용하여 싸구려 삼배를 팔고 있습니다. 성준은 굳어졌습니다. 그것을 어찌 알았느냐? 보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열흘 전부터 장을 돌아다니며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손수 사온 것이지요. 그 사내는 남대문 쪽에 가게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확인했습니다. 성준은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미는 혼자 열흘을 돌아다니며 증거를 모아왔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성준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준은 즉시 고 장인과 성균관, 출입공인, 그리고 평소 거래하던 포목상인 2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의 가게로 함께 찾아갔지요. 소문을 듣고 장꾼 몇이 따라붙었고 가게 앞은 어느새 사람들로 둘러싸였습니다. 사내는 처음에는 태연하게 버텼습니다. 내가 언제 노성준 상단이라고 했소? 글씨가 비슷하면 내 잘못이요? 사내의 목소리에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지요. 그때 보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보미는 두 필의 삼배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하나는 사내의 가게에서 보미가 직접 사온 것, 하나는 고 장인이 짠 것이었지요. 두 필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보미는 말없이 물 한 사발을 가져와 양쪽 끝에 조심스럽게 떨어뜨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지요. 진짜 삼배는 물을 머금고도 결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짜 삼배는 순식간에 올이 벌어졌습니다. 명백했지요. 삼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미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장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 장인이 두 삼배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배는 내가 짠 것이 아니오. 결이 다르고 굵기도 다르오. 공인도 나섰습니다. 저도 이 배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노성준 상단 이름으로 받았지요. 구경하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거세졌습니다. 사내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사내는 이것은 변명이 막혔지요. 공인이 사내를 관아에 신고했습니다. 사내는 끝내 사람들 앞에서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포목상인 하나가 공인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준 상단을 잘못 바꾼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이었구먼.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 아가씨가 가짜를 밝혀냈다더군. 고장인도 인정했다지. 성준 상단이 억울했던 것이었구만. 우리가 헛소문을 믿었구나. 한때 성준을 의심하던 상인들이 한 명씩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균관 쪽 공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성준 날이 납품한 삼배가 정말 좋았습니다. 더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즈음 형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성원과 성재는 이전보다 훨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생이 역력했지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성준아, 형들이 정말 잘못했다. 우리는 네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다. 용서해다오. 두 사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성준이 말했습니다. 형님들께 일을 다시 맡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형님들이 가져간 은전 100냥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둘째, 고 장인과 공인 앞에서 직접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셋째, 노씨 상단 이름은 일절 쓰지 마십시오. 형님들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넷째, 처음에는 창고 청소와 삼껍질 나르는 일부터 하셔야 합니다. 형님들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신다면 그 다음은 제가 돕겠습니다. 성원은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렇게 하마. 성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다음 날 성원과 성재는 고 장인의 공방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검수도 하지 않은 삼배를 빼돌렸습니다. 장인 어른의 이름에도 누를 끼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 장인은 말없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요. 공인에게도 찾아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공인은 짧게 말했습니다. 일로 증명하시오. 두 형제는 그 길로 창고로 갔습니다. 양반이었으나 체면을 버리고 삼껍질을 날랐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 양반들이 노씨 가문 형제들 아닌가. 재산 탕진하고 이제는 짐꾼 노릇을 하는구만. 성원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성재도 마찬가지였지요. 석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달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보게 군말 없이 일을 하지 않는가. 사람이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법이지.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관청 고민에서도 양반가에서도 다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양이었으나 점점 늘어났지요. 성주는 여전히 보미가 검수하지 않은 삼배는 단 한 필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원칙 하나가 사람들에게 가장 강하게 각인되었지요. 저 상단은 급해도 검수를 빼먹지 않는다더군. 그것이 노성준 상단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노성준 상단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노성준 상단의 삼배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더군. 그래, 이제는 정말 믿을만하네. 한번 실수했지만 제대로 책임을 졌으니 인정할 만하지. 성주는 보미와 함께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미야, 우리가 해냈구나. 예, 도련님. 도련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네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성준도 함께 웃었지요. 2년이 흘렀습니다. 노성준 상단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삼배 상단이 되었습니다. 성준은 보미를 데리고 한성부를 찾아갔습니다. 보미야,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 신분을 풀 것이다. 성준은 한성부에 면천 문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모두 치렀습니다. 석 달 뒤 보미의 이름은 더 이상 노비 명부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보미야, 이제 너는 여종이 아니다. 보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그리고 성주는 보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주겠느냐. 보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으나 눈물이 대신 대답했지요. 석 달이 지난 뒤 성준과 보미는 혼인을 올렸습니다. 작은 혼례였으나 진심이 담긴 혼례였습니다. 고 장인이 찾아왔고 성준과 거래하는 공인들이 찾아왔으며 형들도 함께 했지요. 성준아, 축하한다. 막내야, 네가 정말 훌륭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구나. 형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형들도 각자 작은 상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으나 정직하게 장사했지요. 혼례가 끝난 뒤 성주는 보미와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왔습니다. 성주는 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보미도 함께 절을 올렸지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성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형님들께는 재산을 주셨으나 저에게는 재산을 낳는 눈을 주셨습니다. 봄이라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만 주셨는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버님께서는 가장 오래가는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보미는 성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장사는 물건으로 시작하나 끝내 사람에게서 흥하고 망하는 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고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로.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노성준 상단은 한양에서 가장 큰 삼배 상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보미는 상단 안에 작은 침방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들에게 바느질과 삼배 고르는 법을 가르쳤지요. 삼껍질을 손으로 만져 상한 것을 골라내는 법을, 삼실의 굵기를 보아 고르지 못한 것을 빼는 법을, 짜인 삼배를 빛에 비추어 결을 확인하는 법을. 보미가 아버지에게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보미야,
그것은 왜 하는 것이냐? 성준이 물었습니다. 보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들 중 누구도 소녀처럼 굶주림 때문에 남의 집에 팔려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성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보미의 손을 꼭 잡았지요. 보미가 가르친 아이들 중 며칠 훗날 스스로 작은 삼배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가게 안에는 보미에게 배운 검수법이 그대로 살아 있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노씨 가문의 막내는 재산을 받지 않았으나 가장 큰 것을 상속받았다. 삼껍질은 배가 되었고 같은 마당에서 자란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평생 동반자가 되었다. 성준은 아이들에게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장사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란다. 아버지, 그럼 어떤 사람을 봐야 해요? 정직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지.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 노만길이 성준에게 했던 말이었고 성준이 보미와 함께 온몸으로 증명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성준과 보미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미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예, 서방님. 보미는 이제 성준을 서방님이라 불렀습니다. 성준은 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이 조금 생긴 손이었으나 여전히 따뜻했지요. 우리 함께 늙어가세. 예, 서방님. 함께 늙어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장사는 물건으로 시작하나 끝내 사람에게서 흥하고 망하는 법이다. 노만길이 평생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성준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했지요. 가장 큰 재산은 금도 은도 전답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나와 나란히 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씨 가문 막내 성준과 보미의 이야기입니다.